비상입법기구 쪽제, 윤 김용현 말맞추기 정황 뚜렷. 박지훈 IT 전문가. 20일 저녁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난데없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문건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녁 MBC 뉴스데스크는 해당 문건의 실물 사진을 방송에 공개하기도 했다. 같은 날, 같은 저녁에 연이어 터진 이 두 가지 사건들로 인해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가장 핵심적인 증거 문서 둘 중의 하나인 비상입법기구에 대해 일시적이나마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는 윤석열과 김용현 사이에서 내란 사건의 진실을 흐리려는 말맞추기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김용현의 이런 주장은 지난 18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영장실 질심사에서 나온 윤석열의 진술에 곧바로 호응한 것이다. 문제의 윤석열 진술은 차은경 판사가 던진 비상입법기구 관련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18일 오후 진행된 윤석열에 대한 영장실 질심사에서 차 판사는 윤석열의 마지막 진술이 끝난 후 질문을 던졌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이 최상목 부총리에게 지시했던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질문이었다. 차 판사는 법정에서 윤석열에게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계엄 선포 이후에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심사 중에 차 판사가 던진 유일한 질문이었다. 이 질문에 대해 윤석열은 주춤하며 침묵을 하다가 김용현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했다. 이어 차 판사가 다시 그 기구가 정확히 어떤 성격이냐고 묻자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또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 정말로 계엄을 할 생각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대충 선포하고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다고 순순히 응하고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석열의 이 진술들은 신빙성이 매우 낮다. 그냥 신빙성이 낮은 정도가 아니라 수십 년 경력의 검사 출신의 진술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의 어설프다. 전후 상황을 전혀 몰라도 없던 의심을 새로이 불러일으키는 정도다. 당장 문건 작성자가 자신인지 김용현인지 기억이 헷갈린다는 첫 발언부터 신빙성이 확 떨어진다. 불과 한 달 반 전의 일인데 비상계엄 당시 부총리에게 준 문건이 자신이 작성한 것인지 아닌지 기억 못한다는 것부터 의아하다. 답변 회피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 또 비상입법기구에 대해 그 성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과 바로 이어진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는 말은 모순적이다.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는 말은 당연하게도 어떤 기구인지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상당한 시간차가 있는 것도 아닌 바로 이어진 두 발언이 즉각 모순되는 것은 그 언설이 거짓일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에 앞서 40분간 자신의 주장을 장광설로 풀어놓은 후 다시 최후 진술까지 마친 윤석열이 판사로부터 불이의 질문을 받고 크게 당황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지점이다. 다음 날인 19일 윤석열의 이런 발언이 전해진 후 대다수 언론 보도들도 윤석열의 이날 진술들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진보 보수 언론을 막론하고 답변을 회피했다. 얼버무렸다라고 쓴 기사가 많았고 중앙일보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고 평하기도 했다. 영장심사를 진행한 차 판사 역시 구속영장을 그대로 발부함으로써 이 발언들에 신뢰를 주지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이 법정에서 이런 믿기 힘든 답변을 내놓은 사실이 공개된 다음 날인 20일 난데없이 김용현 변호인단이 나서 이 비상입법기구 문제와 관련해 충격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이 비상입법기구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김용현이라는 것이다. 김용현 변호인단은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획재정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 권한 행사를 대통령에 건의했고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회 대체 입법기관 창설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김용현 측 입장이 공개되면서 당초 전날 공개된 윤석열의 가물가물 진술에 대해 의심을 보냈던 언론들은 대혼란에 빠졌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이 소극적이나마 김용현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띄웠는데 김용현이 맞다고 맞장구를 친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극우 언론인 데일리아는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김용현이 작성했다고 주장한 만큼 향후 윤석열의 구속적 부심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노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김용현의 주장은 사리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윤석열의 입장과도 다시 모순된다. 오히려 전후 정황상 말맞추기로 증거인멸을 추가 시도한 정황이라고 봐야 한다. 먼저 짚어야 할 문제는 이 문건의 작성자가 윤석열이든 김용현이든 그 자체는 수사에도 탄핵 심판에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설사 김용현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해당 비상입법기구 문건이 윤석열의 손을 거친 후에 최상목에게 건네졌다는 것이다. 김용현 자신이 그 문건을 작성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윤석열이 불러주어 타이핑을 하게 한 정도인지, 아니면 김용현이 윤석열의 의도와 전혀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작성해 윤석열에게 전달함으로써 사실상의 지휘에 가까운 행동을 한 것인지는 하늘과 땅 차이다. 윤석열이 수차 입장 공개를 통해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굳은 고집을 내보인 상황에서 후자의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지 해당 문건을 김용현이 작성했다고 주장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언론 보도들의 혼란을 유도한 정황이 의심되고, 실제 몇몇 언론들이 그런 의도에 따라가고 있다. 김용현 자신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는 것 외에 나머지 주장들은 황당무계한 억지다. 문제의 문건의 버젓이 적힌 비상입법기구와 김용현이 주장한 헌법 제76조의 긴급재정명령권 사이에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긴급재정명령권 어디에도 입법이 없다. 긴급재정명령이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는 부분은 있지만 문제의 문건에 적시된 비상입법기구의 입법과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의 거리가 있고, 즉시 국회에 통보할 의무까지 있다. 그런데 김용현 변호인들은 헌법 조문을 인용하며 멋대로 만들어낸 말인 긴급재정입법권이라고 지칭했다. 긴급재정입법권이라는 말 자체가 김용현 변호인들이 만들어낸 신조어다. 이날 이들이 이 주장을 내놓기 전까지 긴급재정입법권이라는 단어는 세상에 없었다. 헌정사상 다른 어떤 사람도 긴급재정입법권이라는 괴이한 말을 내놓은 바가 없다. 왜 이런 말을 만들어냈을까? 문제의 비상입법기구와 헌법의 긴급재정명령 사이에 엄청난 거리를 억지로 메우려고 헌법 조문에다 멋대로 입법을 끼워 넣은 것이다. 따라서 김용현 변호인들의 주장 자체가 의도적인 거짓말임이 명백하다. 나아가 이런 식으로 거짓된 신조어를 만들어 프레임을 뒤집으려는 수법은 절대 다수의 선량한 법조인들이 쓰는 수법이 아니다. 특수부 검사들의 전유물에 가깝고 그 중에서도 일부 범죄자급 검사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자신이 수십 년 경력을 자랑하는 특수부 검사의 화신과 같은 인물인데다 그의 변호인단에는 역시 유명한 특수통 검사였던 윤갑근도 포진해 있다. 반면 김용현 변호인단의 이하상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기는 하지만 평검사로서 몇 년을 돌다가 승진 한 번 못하고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특수부 수법에 능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김용현 변호인들이 공개한 20일 입장문은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측이 주도해 작성해준 것으로 의심된다. 김용현은 구속된 이후로 검찰에 의해 지난 27일부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 접견이 금지된 상태다. 윤석열 역시 구속영장이 발부된 당일인 19일에 공수처가 일반인 접견을 금지했다. 그렇다고 해도 말 맞추기는 전혀 어렵지 않다. 당장 내가 썼다라는 김용현의 입장 발표 자체가 김용현의 변호인이 내놓은 것이다. 앞서 김용현의 변호인들이 이하상, 유승수 두 변호사들인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하상은 과거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이었고 전광훈의 자유통일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또 다른 변호인인 유승수는 이하상과 함께 부정선거 진상규명 변호사 연대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게다가 이하상은 19일 윤석열 구속 직후 서울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동으로 체포된 폭도들을 돕자며 공개적으로 후원금 모금에 나서기도 했다. 윤석열이 계엄 포고문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의뢰인인 김용현에게 뒤집어 씌우려 시도하고 있는데 도리어 윤석열 지지 폭도들을 돕자고 나선 것이다. 전광훈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하상이 김용현의 변호인을 맡게 된 배경도 전광훈이었다. 면회를 하거나 변론을 할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명규 변호사님을 특파로 넣어서 우리 변호사들이 변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측 석동현 변호사 역시 이 폭도들을 변호할 변호사 모집에 나선 상태다. 실제로 20일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폭도 4명을 맡아 변호에 나선 A 변호사의 실제 의뢰인이 석동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동현 역시 지난 4월 총선에서 전광훈의 자유통일당에 입당해 출마했던 이력이 있고 전광훈과 매우 가깝다.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법 폭동의 시발점 역시 전광훈과 석동현이었다. 석동현이 18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고 있던 전광훈 집회 연단에 올라 윤석열이 영장심사에 출석한다는 사실을 공표하고 이어서 전광훈이 서부지법으로 가자며 선동한 것이다. 요컨대 전광훈과 매우 밀접한 두 변호사가 모두 폭도들에 대한 변호 지원에 나섰는데 그중 한 사람은 윤석열 변호인, 다른 한 사람은 김용현 변호인이다. 그리고 이 둘은 일반인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도 변호인 특권으로 의뢰인들과 자유롭게 접견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윤석열과 김용현은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이고 그 사이에 전광훈과 가까운 두 변호사들이 있는 것이다. 결국 말맞추기 시도를 하기에 아무런 장애도 없다. 그런데 김용현 변호인들이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것과 같은 20일
희한한 변수가 하나 더 생겼다. 이날 저녁 MBC 뉴스데스크에서 단독으로 비상입법기구 문건의 실물이 공개된 것이다. 희한하게도 김용현 측에 내가 썼다고 주장한 날 그 문건의 실물이 처음 튀어나온 것이다. MBC 보도 화면에 그대로 노출된 이 문건의 제목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며 그 전문은 아래와 같다.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그런데 이 문건을 공개한 MBC조차도 김용현이 자신이 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가타부타 제대로 짚지 못했다. 게다가 김용현이 작성했다고 알려진 비상계엄 포고문과 작성 방식상 유사점이 발견된다며 두 문건을 화면상에 비교해 보여주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날 기자 발언에 따르면 이 문건의 출처는 경찰이 아닌 검찰이었다. 당초 이 문건은 경찰이 최상목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제출받은 것으로 따라서 원래 경찰이 확보한 것이다. 그런데 이후 검찰로도 넘겨져 현재는 경찰과 검찰이 모두 갖고 있다. 즉 김용현이 전격적으로 내가 작성했다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날 검찰이 MBC의 단독보도 소재로 해당 문건의 실물 사진을 제공한 것이다. 공교로워도 지나치게 공교롭다. 비판적 의식 없이 이런 주장과 문건을 종합하자면 비상계엄을 실질적으로 총괄 지휘한 것은 김용현이고 윤석열은 멍청하게 하자는 대로 승인만 남발했다는 의미로까지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윤석열 측의 주장으로 정리되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윤석열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한 김용현, 검찰의 의도일 가능성이 엿보인다. 과거 검찰은 불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전격적인 증거의 경우 일부러 보수 언론이 아닌 진보 언론을 찍어 단독거리로 제공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 실제 조국 사태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있었다. 여론에 최대한 충격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보 언론에만 증거를 흘리는 것이다. 비상입법기구 관련으로 최근 며칠간 발생한 4건의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일 구속영장실 질심사에서 윤석열이 판사의 비상입법기구 질문에 김용현이 했는지 내가 했는지 하며 모호한 답을 했다. 19일 위 신문의 문답 내용이 다수 언론 보도들을 통해 널리 공개됐다. 20일 김용현 측 변호인단이 해당 문건은 김용현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20일 MBC에 전격적으로 해당 문건의 실제 사진이 공개되고 김용현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계엄 포고문과의 일부 유사한 점들이 주목됐다. 문제는 이 4가지 사건들을 종합하는 순서와 방식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한 결론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먼저 앞뒤 인과관계를 무시하고 4사건을 모두 뭉뚱그려 종합해 단서로 삼으면 해당 비상입법기구 논의를 주도한 것이 김용현이 아닌가 하는 현실적 의심이 부상하게 된다. 이는 윤석열을 비호하는 측에서 크게 반길 시나리오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 사안들은 그렇게 몽땅 뭉뚱그리는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다. 먼저 한 번의 사건, 즉 윤석열이 판사로부터 기습적으로 질문을 받고는 어설픈 답을 내놓은 것이 나머지 3사건의 원인이다. 즉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 번 사건은 나머지 3사건과 동격의 단서로 뭉뚱그려서는 안 된다. 따라서 1, 2, 3, 4번 사건들을 동등하게 뭉뚱그려 종합하면 판단 오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긴다. 먼저 한 번 사건에 대한 판단을 따로 내리고 이후 그 결론에 2, 3, 4번 사건들을 종합해 전체 흐름을 잡아야 한다. 특히 지금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3번과 4번의 사건은 한 번 사건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지배적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윤석열이 법정에서 김용현인지 나인지 가물가물 진술을 하지 않았더라면 김용현이 내가 썼다라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졌을까? 또 검찰이 난데없이 MBC의 문건 실물 사진을 제공할 다른 동기가 있었을까? 김용현은 초기 검찰에 구속된 후 진술을 거부해왔다. 그런 그가 공개 입장을 내놓은 것이 딱 2가지다. 하나는 계엄 포고문의 1조에서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부분에 대해 윤석열이 자신을 겨냥한 데 대해 윤석열이 법정까지 뒤져가며 검토해준 부분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가 이 비상입법기구 문건을 자신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계엄 포고문 1조와 비상입법부 문건의 2문건들은 형사상 유죄 여부와 탄핵 심판에서의 파면 결정의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들이다. 물론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고 장악하려 한 수많은 방송 영상 증거들과 수하 장군들의 진술 증거가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 2문건의 내용이다. 따라서 이 2문건의 내용을 부인하지 않고는 윤석열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다. 2문건의 증거 능력과 유무죄 판단에 미칠 영향력은 그야말로 절대적이다. 반면 국회와 선관위 등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은 김용현과 지휘관들의 진술로 뒷받침되는 것으로 윤석열과 김용현으로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라도 있다. 증거 능력 면에서 2문건의 내용이 더욱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두 문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흔들어놔야만 윤석열과 김용현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단 0.1%라도 생기게 된다. 윤석열, 김용현 본인들과 변호인들로서는 당연하게도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이 문건들에 집중해서 법기술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까지로는 윤석열과 김용현 측이 이 문건들에 대한 직접 책임을 서로에게 미룸으로써 사법적 판단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 1차적 목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